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고요. 오늘 메타버스와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좀 무겁고 긴장된 느낌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좀 가볍고 따뜻하게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올해 굉장히 의미 있는 뇌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뇌물을 공개 석상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땅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략 77평입니다. 강가 밑에 있는 굉장히 요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비유하자면 대략 청담동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일단 마음은 흐뭇해지고 있는데 이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땅은 근데 사실은 실제 물리적인 현실에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 디지털 현실인 메타버스 속 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의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 땅을 쪼개가지고 구획 분할했던 분한테 한 필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현재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현재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땅에서 대략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왼쪽 위를 보시게 되면 어떤 카페 같은 것들도 있고요. 오른쪽 위를 보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게 되면 또 이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분들은 저기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야생월드라고 하는 땅입니다. 야생월드라고 해서 플랫폼 자체는 마인크래프트라는 플랫폼으로 만든 것인데 영남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재미난 작업들을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영남대학교를 거의 그대로 메타버스 안에 복제하는 작업을 했고요. 또 하나의 작업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땅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 땅을 바탕으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카페, 상점, 교회도 있었고요. 오른쪽 아래가 굉장히 독특한 씬인데 이게 딱 보면 뭐 같으세요? 묘지입니다. 묘지. 메타버스에서 혹시 묘지 보신 분 계세요? 메타버스 무덤. 이들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겠죠. 이런 분들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 공간에서 내보냅니다. 저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들어올 순 없고 우리가 그 대신 너를 추모해 줄게. 우리의 다양한 삶의 씬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케이스를 준비한 이유가 흔히 메타버스 속 공간이나 메타버스 속 물리적인 실제감이나 사회적인 실제감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현실감이 높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실감이 높은 그래픽을 기대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바이스나 또는 네트워크의 상황, 특히 한국이 아닌 글로벌 마켓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디바이스나 망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몇 년 이내에 집중할 부분은 그래픽을 통한 엄청난 고용량의 무언가라기보다는 사실은 내러티브나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느끼고 공간 속에서 사람을 느끼고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은행이 있더라고요. 천마은행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물함도 쓰고 철도도 이용하고 퀴즈 정답해 돈도 벌고 돈을 입출금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고 이 안에 전자지갑이 있습니다. 전자지갑에 따라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내 땅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무언가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비즈니스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지갑이 있고 이 지갑이 살이 쪄야 될까요? 가벼워져야 될까요? 사람들은 지갑을 살찌우고 싶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맨 왼쪽을 보게 되면 토지 거래는 여기 있어요. 토지 대장도 있고. 또한 재미있는 건 이 마인크래프트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을 땅에서 채취하고 채취한 자원으로 무언가를 연성하면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데 자원은 늘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그들끼리 거래하는데 자원 시세판도 이렇게 떠요. 은행이 있고 돈이 오가고 토지가 있고 토지에 대한 인증 대장이 있고 토지 거래 내역도 공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리소스, 자원들의 시세가 존재하고 자원을 거래하는 마켓도 있고 실제 여기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동시 접속자 수는 한 몇백 명 단위라고 합니다. 400에서 500명. 근데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실제 세상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너무 이제 경제적이고 비즈니스 관점으로 좀 딱딱하게 느낀다고 하면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방송국.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늘 또 문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죠. 예술적인 거, 감성적인 거, 즐거운 거.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개의 라디오 방송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뭔가 자원을 거래하고 돈을 버는데 누군가는 이 안에서 나는 사업이나 자원 거래 같은 것보다는 내가 원래 추구했던 문화예술을 해볼 거야. 이런 방송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기업가, 거의 대기업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큰 땅인데 철도를 놓겠다라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일단 철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죠. 혼자 조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투자자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모아라. 투자받고.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을 투자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철도가 운행되게 되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료가 있었잖아요. 비용. 이걸 받아갖고 철도회사가 수익을 내겠죠. 수익을 내면 돌려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민간철도 사업하고 동일한 모델이에요. 철도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또 철도역을 저렇게 지도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혼자 레고블럭 쌓고 친구랑 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여기서 공간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환상을 느끼는 게 아직까지는 엄청난 고해상도의 VR을 쓰고 들어가는 레디 플레이 원과 같은 모습을 상상을 하지만 그런 장비를 쓰진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들 못지않게 공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여기서 살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사실은 시간입니다. 시간. 메타버스 속의 많은 공간들은 아직까지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면 공간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복제가 되죠. 대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시간 단위로 쉐어하기보다 아예 하나 더 만들어서 너도 그냥 네 거를 갖고 있어. 이런 개념이 좀 더 보편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협업이나 또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시간 단위로 공간을 또 쪼개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초반에는 메타버스 공간이 물리적인 현실 속의 공간과 달랐던 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공간을 쉐어하지는 않았구나라는 게 느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조사해 보게 되면 디지털 현실 속 공간도 물리적 현실 속 공간처럼 시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물리적 현실이건 디지털 현실이건 간에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살아가고 있다. 공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런 공통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간이 있을까? 첫 번째 창조된 공간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시공철도가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역, 사진 그럴듯하죠. 그리고 철도 노선도가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공간은 철저하게 현실에 없던 대체 공간도 아닌 확장 공간이죠.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굉장히 역사적인 씬과 비슷하게 이들은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토지를 분할할 때만 해도 이 토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람들은 예측을 잘 못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고 이건 마치 인류가 이주를 해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면서 이런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 여기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넥스트는 이거예요. 여기서도 결국 정치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정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비교적 심플한데 의사결정 구조를 좀 더 정교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서도 정치와 관련된 이슈나 세력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간은 이겁니다. 올 봄에 시작했던 작업인데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이건 참 그렇게도 메타버스인데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메타버스가 아니라 프랑스를 가야지만 접속 가능한 메타버스입니다. 파리에 가게 되면 굉장히 넓은 메타버스 형태의 체험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VR을 쓰고 들어가는 공간인데 공간이 텅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보다 몇 배 정도의 크기에 바닥도 평평하고 구조물도 없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VR 장비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걸어 다니게 되면 노트르담 성당의 복원된 모습 그리고 현재 시점에 복원된 모습도 보이고 지점에 따라 과거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고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창조된 공간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 대체품이라고 할 때 메타버스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체품을 만들 때. 시간의 축을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우리는 시간을 통해 공간을 산다라고 했는데 물리적인 현실의 시간은 제어가 불가능하죠. 사실 메타버스도 시간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 경험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사례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겁니다. 일본에 작년에 나왔던 카페인데 이 카페는 들어가게 되면 로봇가 있습니다. 로봇가 서빙해주는 카페. 혹시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요거를 본인이 저기 누구한테 주고 싶어. 저기 있는 상무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안 되겠죠. 또는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돈가스가 한 조각밖에 안 나왔어. 한 조각 더 갖다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로봇한테 이야기하거나. 이거 아직까지는 안 되죠.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얘는 돼요. 얘는 됩니다. 이 로봇에는 그럼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이 로봇은 뒤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와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적인 그 유두리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전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일하는 장면 뒤에가 백그라운드가 실제 카페인데 앞에 있는 분이 합성된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나죠. 실제 이 공간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왜? 아니 60명이 카페 와서 일하면 되지. 왜 굳이 저 비싼 로봇을 써가지고 조정을 할까? 근데 여기서 이 로봇을 조작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디세이블한 분들, 즉 장애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동하기가 어렵거나 현장에 이동해도 전체적인 서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텔레프레젠스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카페에서 근무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공간을 연결시켰다. 카페라는 공간이 있고 61의 공간을 연결된 겁니다. 얘를 통해서 61개의 공간이. 저는 이걸 왜 연결됐다라고 느꼈냐 하면 여기서의 핵심은 아직까지 사람의 손 대 손이 마주치는 느낌까지는 안 들겠지만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줄 때 두 가지 관점을 신경을 씁니다. 하나는 물리학적으로 질량이 없는 공간이거나 물건인데 사람이 이걸 물리적으로 실존한다라고 느끼는지 물리적인 실제감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한 공간에 실제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아도 한 공간에 있고 소통하는 느낌을 느끼는 사회적인 실제감이 존재하는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 무언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들은 일단 물리학적으로 한 공간에 없죠. 없기는 사람 몸 자체는 없지만 하지만 나의 대리인인 로봇을 보내가지고 내가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것들을 실제 만지고 움직이고 질량이 존재하는 공간을 얘가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원래 메타버스라고 하게 되면 질량이 존재하는 물리적인 현실과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메타버스 현실, 디지털 현실 이렇게 두 가지 쪼개졌었는데 얘는 그 두 가지를 VR이라고 하는 기술로 묘하게 섞어놓은 거죠. 질량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을. 즉 세 가지로 저는 공간을 좀 풀어봤습니다. 창조된 공간을 사는 것들, 그 다음에 시간의 축을 바꾼 거, 그 다음에 존재했던 물리적인 공간들을 질량과 비질량의 관계성을 연결하는 작업들,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이 근데 필요해 하는 것들,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인류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는 런던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인류의 이동 경로입니다. 30만 년에서 35만 년 정도 전에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인류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있는 번호 순서대로 인류가 이주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갔고, 그 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고, 북미 남미도 가고, 맨 마지막에 도달한 지역이 여기죠. 예, 태평양에 있는 섬 지역 다 퍼졌어요. 인류의 발길이 안 닿는 땅이 지구상에 지금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태평양 지역에 도달한 게 2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이주를 이제 멈춘 걸까?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갈 때 지금 현재보다 뭔가 좋은 조건을 자꾸 찾아서 이사를 가고 있죠. 학군이건 뭐건 부동산 가치건 이사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사를 못 가게 돼요. 이사를 못 가게 되면 우리가 주로 집안에서 뭘 할까요? 제 아내가 가끔씩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이 방에 있는 가구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이주를 못하게 되면 생기는 현상은 이런 지구나 집이나 똑같습니다. 처음엔 더 좋은 공간 찾아서 계속 이주하다가 이주를 할 땅이 없거나 자원의 한계성이 있어서 이주가 막히게 되면 그 멈춘 공간 내에서 자꾸 뭔가 변화를 찾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자료는 1960년대부터 2019년까지 60년에 걸쳐가지고 지구에 있는 데이터가 뽑아질 수 있는 대부분의 땅을 바탕으로 이 땅이 어디에 쓰였나를 조사한 자료예요. 여기 핵심은 한 가지예요. 땅의 용도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이 데이터에서. 즉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었는데 더 이상 이동할 땅이 없습니다. 유럽인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들만의 편의성으로 북미 지역이나 남미 지역을 정복했다 또는 개척했다 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도 못 쓰는 거죠. 땅이 다 꽉 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용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공간의 용도를. 여기서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또 다른 이주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상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주처 중에 일론 머스크와 같이 거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땅이 우주죠. 우주. 무한한 땅. 우주 개척도 장기적으로 인류가 계속 할 거라고는 봅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하지만 또 하나의 좀 더 안전하고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지대가 바로 디지털 현실인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여러분의 공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살던 집이 팬데믹 이전에는 쉬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충전하고 잠도 자고 영화도 보고 쉬는 공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일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강의도 찍고 집에서 원격 근무도 하고 집에서 회의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인지 회사인지 학교인지 분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휴식이나 재충전의 공간이었는데 일상을 모두 담는 공간으로 집이라는 공간 속에 물리적인 넓은 공간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전 느낌이. 이게 되게 웃긴 게 물리적인 현실에서 우린 디지털 현실을 덧붙여서 살았는데 디지털 현실의 몫이 커지다 보니까는 물리적인 현실의 공간을 약간 예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그런 특이한 양상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죠. 우리가 만나는 공간은 뭐 자연이나 건축가나 자본가에 의해서 형성된 공간을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속에. 이 공간은 결국 우리가 몸이 닿는 공간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에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바뀌나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바이스. 신체보다 중요한 게 디바이스가 된 겁니다.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일본에 있는 카페를 보게 되면 그분들의 물리적인 신체를 바탕으로는 그 공간이 닿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디바이스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공간을 느낄 수가 있게 됐고요. 좀 더 재미난 관점은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 공간을 누가 만드느냐? 기술, 플랫폼, 사용자. 즉 우리가 사실 저도 뭐 메타버스가 무한한 창조의 공간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무한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의 한계성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에서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공간은 이런 거죠. 접속이 가능한 공간. 그러니까 접속할 것이냐 몸이 닿을 것이냐 현재는 약간 양분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였던 케이스처럼 이제는 접속과 몸이 닿는다는 게 약간 머징되는 특이한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얘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기회이자 또는 어떤 분들은 이게 한계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물리적 현실하고 대비해서. 하지만 이제 물리적 현실과 메타버스의 현실을 보게 됐을 때 이 한계성을 넘어가는 시도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현실 속 공간이 인간한테 사회적인 물리적인 실제감을 줄 수 있을까? 화면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1972년도에 나온 겁니다. 퐁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얘가 72년도고요. 아래 나온 거가 올해 겁니다. 2022년. 올해 나온 매트릭스 어웨이큰이라고 하는 컨텐츠예요. 전 처음에 이걸 트레일러만 잠깐 보고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이거 실제 공간을 찍었거나 아니면 약간 고성능 컴퓨터로 영화 사전에 CG 작업하듯이 렌더링을 해가지고 스트리밍 해주는 거. 스트리밍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일반 PC에서 우리 집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게 리얼타임으로 돌아갑니다. 이 정도 퀄리티로. 근데 물론 건물은 굉장히 그럴듯하고요. 자동차는 뭐 그것도 꽤 괜찮고 사람부터는 솔직히 티가 확 나죠. 사람 아직까지 동작이 되게 어설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걸리던 시간 50년 걸린 겁니다. 50년. 자, 이렇게 50년 걸렸는데 50년 뒤에 뭐가 올까요? 일단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건 디스플레이는 아닐 겁니다. 눈앞에 대고 보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50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5년 후.
일단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스마트폰은 거의 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는 게 테이블 위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테이블 위에 거의 스마트폰이 다 올라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겁니다. 우리 이제 SF 영화를 보게 되면 몸의 장비를 이식하는 사람들을 트랜스 휴먼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지만 이건 내 피부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다 뿐이지 이미 트랜스 휴먼처럼 우리는 스마트폰을 내 몸의 신체 일부처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중요한 신체 장기가 2027년이 되게 되면 시각적인 글라스 형태로 바뀔 거다라는 게 많은 기업의 행태를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예측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메타버스 공간이 왜 필요할지 한 번 더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는 인구 밀도인데 이렇게 수렵 시절 있죠. 사냥하거나 채집을 해서 먹고 살던 때 인구가 어디에 많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북미나 남미 지역에도 많았고요. 아프리카 지역에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때로 넘어오면서 이때는 뭐냐 하면 농경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정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봤더니 아시아 쪽의 색깔, 이 부분의 색깔이 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놓은 겁니다. C는. 근데 이 복잡한 지도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수렵이나 채집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점이 있죠. 정말 많이 모여 살던 지점. 농경 문화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시점의 일반적인 땅. 이 땅하고 인구 밀도를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나오는 차이가 무려 100배가 나타나고 있는 100배. 이 100배라는 숫자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해서 점점 더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집에 살지만 사실은 이미 집에서 수만 명하고 같이 살고 있는 셈이랑 비슷해요. 왜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람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디지털을 통해서 더 많은 밀집도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류는 왜 이렇게 밀집을 했을까?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초반에 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죠. 생산하는 시절, 채집하고 키우고. 이 시절에서 인류가 모여 살았던 이유는 더 많은 물질적인 생산품을 만들기 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않고 많은 자손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현실이 누구는 이상하다, 누구는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지만 내가 보는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디지털 현실을 추구하는 것은 그 속에 그들만의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품고 가셨으면 하는 질문 겸 숙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메타버스 공간. 여기서의 꿈은 좀 중립적인 표현인데요. 혹시 서비스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이면 이 공간의 프로바이더가 되실 거고요. 또는 소비자 입장에선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입장에서 공간을 꿈꾸고 있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과연 이 공간에는 어떠한 행복이 있을지 그리고 행복의 가치는 누구를 위한 행복일지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낸 나, 공간에 들어오는 누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누군가 이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타당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이 공간은 물리적인 현실의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행복이 존재하는 공간을 창조하신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